top, let's go. Right, here we go now. Batman scoop on the mic, mixing the mix on the wheels of steel. This is what I was fucking born to do. Yes, let's go. 지난 시간에는 심폐지구력 측정 방법인 20m 왕복 달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 심폐지구력 측정 방법에 도움이 되는 음악 줄넘기와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질량 지수 측정 방법과 신체 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실까요? From the top, let's go. 먼저 체지방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의 양의 비율이나 무게를 표시한 것입니다. 체지방은 적정량이 있으면 좋겠지만 초과한다면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Body Mass Index BMI, 즉 체질량 지수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체질량 지수는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인바디 측정기나 혹은 키 몸무게 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키와 몸무게로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냐? 키 제곱분의 체중, 즉 키를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서 제곱하고 위에 분자의 체중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공식은 키 제곱분의 체중입니다. 이때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들이 단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70cm에 65kg이면 170cm를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서 1.7의 제곱분의 65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7의 제곱은 우리가 2.89가 나오고 2.89분의 65kg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22.49 땡땡땡 나옵니다. 그러면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우리가 반올림을 한다면 22.5라는 BMI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계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의 키와 몸무게로 BMI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계산을 다 했을까요? 계산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 그리고 성별에 따라 여러분들 BMI 지수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BMI 지수를 측정표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마른 체중인지 정상인지 과체중인지 경도 비만인지 고도 비만인지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여러분들께서 체크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체 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조성은 인체 구성 기관이나 조직의 구성 비율을 말하는데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는 체내 지방, 뼈, 근육, 수분, 장기 등 나머지 여러 요소들이 신체를 구성합니다. 먼저 뼈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사람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단단한 조직입니다. 뼈는 몸통을 지지하고 틀을 형성하고 그리고 주요 무기질 저장고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 내장 기관을 보호합니다. 뼈와 관련된 부분을 깊게 들어가면 운동에서 흔히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 부분을 우리는 이 부분을 관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섬유성 결합 조직을 우리는 인대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용어는 뼈와 근육이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힘줄 혹은 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손상을 입는다거나 다치는 경우에 흔히 우리가 관절, 인대, 힘줄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뼈가 금이 간다거나 진짜 심한 경우에는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면 부상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체중의 40에서 50%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자세 유지, 운동과 호흡, 체온 유지 등이 있습니다. 근육은 신체 내에 움직임이 가능한 모든 부위에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심장에도 심근이라는 근육이 있을 정도로 근육은 신체 내에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위치에 있습니다. 운동과 관련된 근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근과 속근으로 나누는데요. 지근은 우리가 흔히 유산소성 능력이 좋다고 말하고, 속근은 강하고 빠른 힘을 낼 수 있는 근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들이 오랫동안 달리기 위해서는 지근의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반대로 100m 달리기 선수들은 빠르고 강하게 뛰기 위해서는 속근의 비율이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보통 지근과 속근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근을 키울지 속근을 키울지는 여러분들의 운동 형태나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영양소에 따라 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근육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활동은 수축 또는 이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육 활동에서는 동적 운동과 정적 운동으로 나뉩니다. 동적 운동은 움직일 동자를 써서 근육이 움직이는 운동을 말을 하는데, 다시 표현한다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면서 근육에 힘을 쓸 때 동적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정적 운동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지만 운동을 하고 있을 때를 우리는 정적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동적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적 운동은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단축성 수축, 두 번째는 신장성 수축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단축성 수축을 설명하겠습니다. 단축성 수축은 근육이 짧아지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컬 운동을 할 때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는 이 상완 이두근이 근육이 짧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힘을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단축성 수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암컬 동작에서 내려갈 때는 반대로 근육이 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근육에 힘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는 신장성 수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동적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적 운동이 있습니다. 정적 운동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진 않지만 힘이 발생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첫 번째에는 우리가 그대로 벽을 밀고 있지만 하지만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등척성 활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예를 들면 아까 암컬 운동에서 우리가 들어 올릴 때 내려올 때가 아닌 이것을 덤벨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만히 힘을 버티고만 있는다면 이 상완 이두근은 길이가 변하진 않지만 힘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또 등척성 활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성장하게 됩니다. 근육의 성장은 5차 시에서 배웠던 근력, 근지구력, 트레이닝 원리, 가부하의 원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예를 들어 10kg의 덤벨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선생님은 12kg 혹은 15kg의 덤벨을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12kg, 15kg의 무게를 운동하고 나면 48시간 이내에 근통증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근통증이 오면 근육이 손상이 되고, 근육이 손상이 되면서 이 근육이 다시 재생하게 되는데, 이 재생하는 과정에서 근육은 새롭게 인식을 합니다. 원래 김정태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10kg의 덤벨을 드는 근육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12kg, 15kg의 덤벨을 들려고 하구나를 인식을 해서 근육은 더 큰 근육, 더 강한 근육으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손상과 재생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근육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육에 이어 기초대사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즉 호흡, 심장박동, 체온 유지 등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이 기초대사량과 또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대사량, 이것을 활동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열 생성 소비량, 이 세 가지를 더해서 신체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체 에너지 소비량이 여러분들이 섭취한 에너지보다 크면 여러분들의 체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신체 에너지 소비량이 여러분들이 섭취한 에너지 소비량보다 적으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신체 에너지 소비량과 여러분들이 섭취한 에너지량이 똑같다면 체중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인 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많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큰 근육들, 허벅지 근육, 대흉근, 등 근육, 이렇게 큰 근육들이 커지면 여러분들 신체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폭식하는 습관을 갖거나 과식을 한다면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기초대사량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중에서 단백질은 이 소화시키는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가 동시에 단백질이 꼭 포함된 식사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다이어트 중에 하나가 굶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지방과 근육을 함께 연소시켜서 여러분들의 기초대사량을 낮추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체 에너지 소비량을 낮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한 식단과 함께 꾸준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여러분들 건강 유지와 신체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과 여러분들이 자주 섭취하는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섭취하는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장된 탄수화물은 신체에서 가장 빠르게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1g당 약 4kcal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흡수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변화되고, 이 포도당에서 간이나 근육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변화되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탄수화물 음식으로는 쌀, 밀가루, 빵, 고구마, 감자 등등 여러 가지 음식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은 탄수화물과 같이 우리 몸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지방 1g당 9kcal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구성 요소도 탄소, 수소, 산소 비율로 되어 있으면서 탄수화물보다 탄소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 형태로 근육과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체가 단백질을 이용해 사용하는 에너지는 탄수화물과 지방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 성분이면서 효소나 호르몬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단백질도 1g당 약 4kcal의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에 비해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2시간 이상의 강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 탄수화물과 지방을 사용할 게 없다면 그 이후에 단백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대표적인 음식은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등이 있습니다. 운동에 관련돼서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운동 강도, 운동 시간에 따라 사용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운동 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강도가 약할 때는 우리 신체에서 지방의 사용 비율이 탄수화물의 사용 비율보다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운동 강도가 높다면 탄수화물의 사용 비율이 지방의 사용 비율보다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운동 시간으로 바라봤을 때 운동 시간이 길어진다면, 운동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우리 신체에서 지방 사용 비율이 탄수화물 사용 비율보다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은 짧다면 우리가 탄수화물의 사용 비율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좋을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론처럼 저강도 운동을 한다면 지방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지방이 연소가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강도,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지방이 연소가 되지 않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도 그만큼 지방을 사용하게 되고, 중강도, 고강도 운동은 저강도 운동에 비해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차이가 크게 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론은 상대적인 비율을 이야기한 것이지 절대적인 사용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오래 하면 지방 연소에 도움은 되나 중강도, 고강도 운동도 지방 연소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했던 이론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앞에서 배웠던 체력 증진의 원리를 적용해서 점징성 원리, 가부화 원리,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생활화하고 실천화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몸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 증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홈트는 총 8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홈트를 진행하다가 약간 힘든 친구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 준 다음에 실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한 세트를 반복해서 2세트, 3세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암 워킹 푸시업입니다. 총 3회 실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스쿼트 사이드킥입니다. 총 10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5번, 오른쪽으로 5번 좌우 번갈아 가면서 총 10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T 로테이션입니다. 총 6회 해주시면 되겠고 왼쪽 3번, 오른쪽 3번 해서 좌우로 3번씩 해서 6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잠시 힘든 친구들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한 뒤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크로스 크런치입니다. 좌우 3번씩 해서 총 6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스쿼트 점프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총 5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rom the top, let's go. 여섯 번째 동작은 플랭크 트위스트입니다. 좌우로 5번씩 총 10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ne, two. From the top, let's go. 잠시 힘든 친구들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 준 다음에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작은 러시안 트위스트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5회씩 해서 총 10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마지막 동작은 플랭크 숄더 터치입니다. 좌우로 5회씩 해서 총 10회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rom the top, let's go. 자, 오늘의 홈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운동이 부정하거나 수행을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세트를 좀 더 반복하거나 그 동작 하나마다 횟수를 늘려가지고 수행해 주시면 여러분들 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홈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 시간에는 체질량 지수 측정 방법과 신체 조성, 근육, 기초 대사량, 그리고 주요 에너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도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선생님들 영상 잘 따라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계약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힘을 내고 코로나19를 이겨내서 우리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선생님들은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